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부터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 첫날인 만큼 현장에선 혼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신분증 없어도 다 알지 않냐? 다음번에 가져올 테니까 오늘만 봐달라, 이런 일들이 많았을 법한데요. 병원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요,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인증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앱에서 건강보험증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 디지털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이런 방법들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참에 자녀들이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경우는 방문 예정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하고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분증 확인하는 이유가요, 건강보험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요, 다른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허점 빨리 개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해서요, 모쪼록 건강보험료가 새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잘 정착돼야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도용 사례가 많으면 이런 법까지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고구마 심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도용하는 사람 진짜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나. 지금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1년에 도용하는 사람 네. 수가요 35,000명이 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의 건보료가 나가는 거군요. 네. 좀 더 자주 병원을 가겠습니다. 네네. 안 되죠. 아니,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자주 가려고 하세요. 너무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소식이 재밌네요. 말레이시아가 그 왜 이제 중국이 그 해외 외교할 때 그 이게 판다 외교. 맞아요.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는 오랑우탄 외교를 네. 도입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 오랑우탄 외교는 뭔가요? 네, 판다 외교랑 비슷한 그런 의도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팜유를 수입하는 나라 측에 친선 외교 수단으로 이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을 선물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다 외교를 벤치마킹하겠다라는 구상인데, 하지만 희귀동물의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원자재부 장관이 얼마 전에 팜유 녹색 보존재단의 포럼에 참석해서 무역 파트너이자 외교 관계가 있는 유럽연합, 인도, 중국 등에게 팜유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친선의 의미로 오랑우탄을 선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판다 외교를 성공한 중국처럼 오랑우탄 외교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산림, 환경, 생물 다양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오랑우탄 외교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네, 이걸 맞아요.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오랑우탄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예. 그리고 또 팜유를 수입하는 나라 측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팜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니야 오랑우탄이 잘 살고 있대라는 그런 어떤 약간 위안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제 머리가 좀 이상한 건가 왜 저는 연결이 잘 안 되지? 어쨌든 오랑우탄을 활용을 해서 자국에 대한 호감을 좀 더 갖게 해서 그거겠죠? 팜유 생산이 환경 파괴가 있다는 국제사회 비난을 좀 잠재워보겠다. 비판을 좀 약간 막 소프트 외교 이런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야자나무 일종의 팜나무에서 추출한 팜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거에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비누, 샴푸, 뭐 립스틱,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바이오 디젤에도 팜유가 쓰입니다. 전 세계 팜유의 85%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농장을 만들려면 열대우림을 없애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랑우탄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세 나라 영토인 보르네오, 수마트라 섬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이 개체수가 28만 8천 마리였는데요. 꽤 많았네요. 네. 2012년 10만 4천 마리. 거의 3분의 1이 줄었죠. 그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팜유 농장 확대가 되면서 산림 벌채 계속 진행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내년쯤이면은 오랑우탄 개체수가 4만 7천 마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작년에 산림 훼손과 관련된 팜유, 커피, 코코아, 고무, 목재에 대해서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가 차별적인 조치다라고 반발하면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오랑우탄 등 이 야생동물을 잘 보호하고 있다면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로만 본다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계속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 정도 개체라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오랑우탄 외교를 하겠다라고 장관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오랑우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고 합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할 수 없거든요. 하십시오. 안 돼요. 하지만 이 멸종 위기종인 동물을 꼭 이렇게 외교에 활용해야 하는 건가 하는 비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아주 예전부터도 그 자기 나라에 굉장히 귀한 동물이나 뭐 특산물을 이제 친선의 의미로 선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꼭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선물한 동물이 원래 서식지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기금은 야생동물을 다른 나라에 보낼 것이 아니라 원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팜유를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연구기관인 말레이시아 야생동물 측에서도 이 정부의 오랑우탄 외교 구상에 대해서 다른 외교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튜어티드 핌 생태학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랑우탄을 선물로 주는 것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오랑우탄 보호하는 것은 이 잘못된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랑우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휴스턴 다운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판다 등 희귀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더는 어떤 한 국가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판다 등 희귀동물의 서식지 복원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같은 마음이 들어요. 판다를 보면서도 저도 정말 귀엽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귀여워서 그거를 활용한다는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건 좋긴 합니다만 원래 자연 상태대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네.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짤 같은 거. 네, 맞아요. 야,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판다에게 검은 눈이 없다면? 그 아이 그게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폐사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무슨 일이에요? 네,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하이커우시 호수에서 갑자기 죽은 물고기들이 하루 만에요? 네,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거의
처리를 했던 8톤 정도 죽은 물고기가 처리했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또다시 물고기가 그 호수에 남아있으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인근에 썩은 물고기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12일부터 온라인 통해서 퍼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10일 이전부터 죽은 물고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국에서 수거된 물고기를 식당 음식물과 함께 모야 처리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시민들은 갑자기 왜 물고기가 한꺼번에 죽었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문을 가질만 한데요. 네, 맞아요. 갑자기 하루 만에 8톤이 그런 거니까 이 원인이 뭐라나요? 이 물고기가 폐사한 호수가 소금기가 포함된 반함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가 모두 어느 정도는 염도에 적응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달 초에 강한 폭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고요. 빗물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염도가 달라져서 원래 살던 물고기 환경이 달라지면서 폐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폐사한 어종이 반함수어 그러니까 염분이 포함된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청어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담수어인 청어가 높은 파도 때문에 호수까지 떠내려와서 변화된 염도에 반대군요. 정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런데 이 호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도 수십만 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었다고 하고 2014년, 15년에도 죽은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해수가 호수로 유입이 되면서 염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브라질 도심에 이 홍수 때문에요. 육식성 물고기인 피라냐가 출현했다면서요. 무서워라. 도시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피라냐가 도시를 이렇게 둥둥 떠내려. 그 영화에서만 보는 맞아요. 그 이빨. 표정 정확하십니다. 너무 비슷한. 라디오라 안타깝네요. 네. 이거 유튜브 나가니까 확인. 카메라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브라질 남부 도시에 육식성 동물인 피라냐가 출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부 지역인 히우그란디수술의 중심 도시인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침수 지역에 발생하면서 피라냐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온 거군요. 물을 따라. 주민들이 도심 주택가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관련 동영상, 사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포유동물까지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시혈을 가진 피라냐가 원래는 북부 아마존강 그리고 남부에는 파라과이 등에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포르투 알레그레 도심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빠르게 번식하는 피라냐가 분명히 다른 어류나 각각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변 수생 생태계가 최소 3년 정도는 파괴가 될 거다.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남부 지역의 폭우, 거기에 따른 홍수 때문에 154명이 사망했고요. 98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유실, 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220만 명 정도가 이번 홍수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220만 명. 네. 엄청나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번 주는 그 날씨가 좀 맑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한동안 잦은 비도 오고 또 다습하고 해서 최저 기온이 아주 낮은 그 좋은 현상이 계속된 날씨였는데요. 다양하게도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인 평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최저 기온에서는. 최저 기온은 올라왔다. 청취자분들께서 사진으로 고추나 토마토 잎 뒷면에
검은색 이런 얼룩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물어보신 것이 많았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인데요. 네. 주로 곰팡이병은 이제 다습한 환경인데 특히 이 병은 이제 최저 기온이 낮은 지금까지 날씨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네. 식초나 목초액에 계란 껍질을 이렇게 녹인 것을 한 500배 정도 희석해주면 방제를 겸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나 목초액은 산성 물질로 이렇게 방제 효과를 내고요. 칼슘은 영양제로 곰팡이병이 침투할 수 있는 세포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좋네요. 네. 예. 더불어서 제 개인 전화로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요. 방송 문자로 질문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방송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문자나 톡은 농사일로 바빠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답변 없다고 서운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예, 연락이 많이 오긴 하나 보네요. 네. 예. 농사가 아주 바쁜 철이라서. 예. 궁금한 거는 여러분 이 시간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 또 이렇게 큰 서로에게 기쁨도 되고 도움도 되잖아요. 지난주에 손님 온다고 했는데 손님 맞이 잘 하셨나요? 네, 일본에서 손님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농민분들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유엔에서 각 나라에 공고한 푸드 플랜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10년 전에도 한번 뵀던 분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토종 구하기 어렵다고 그랬던 그분이었었는데 또 오셨어요? 네. 이번에 또 와서 좀 반가웠고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가면 토종씨앗을 내려준답니다. 일본에.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토종씨앗을 수집하러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주려고 하다가도 이거 가보라 안 되는데 애들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예. 그리고 좀 라디오 방송을 좀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이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좀 청취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튜브로. 예. 이거 어떡하나. 자막을 넣어야 되나. 일본까지 이제 또 청취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데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대작물 모종을 밭에 정식할 시간입니다. 이미 심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이제 진짜 농번기를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고구마 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구마가 근데 사실 이제 어디나 심어도 잘 자랄 것만 같은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까다로운가요? 어떤가요? 예, 좀 까다롭습니다. 고구마가요? 예. 고구마는 새로 흙을 받은 땅에 심으면 아주 좋은 작물인데요. 채소 작물을 기존에 많이 이렇게 심어왔던 밭은 밭에 거름이 너무 많아서 고구마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는 인산질 거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렇게 주먹만한 고구마가 여러 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고구마가 이렇게 큰 머리통만한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크게 달립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 좀 왕고구마? 슈퍼왕. 튀김이나 아니면 마탕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구워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죠. 너무 많이 부담스럽죠. 네. 이런 밭에는 이제 규산질 거름을 미리 해서 인산질 효과를 상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구마는? 네, 그리고 고구마는 뿌리작물이라 상대적으로 칼륨질의 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또 고구마용 거름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집 주변에 고깃집에서 참숯제를 좀 구해다가 밭에 뿌려주고 보통 심습니다. 제 거름이 이제 칼륨질의 거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구해서 바로 그냥 뿌려도 되는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줘도 좋습니다. 일항은 좀 좁은 일항을 만들어서 심는데 그만큼 물빠짐이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이고요. 고구마 순을 구해다가 미리 밭 주변에 가식을 해두면 잔뿌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이후에 심게 되면 죽는 것이 없이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밤고구마 종류는 잔뿌리가 없어도 잘 사는 데 비해서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뿌리를 발달시킨 다음에 심어야 잘 죽지 않습니다. 심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심을 때 10에서 15cm 정도 간격으로 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주게 되는데요. 잎이 달린 마디가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로 뿌리들이 마디에서 자라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살짝 꽂아놓기만 하면 잘 안 되고요. 네. 깊숙하게 한두 마디는 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고요. 심을 때 잎은 이랑 위에 닿아서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땅속에서 새로운 잎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심을 때 잎이 시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이런 사연 있었잖아요. 이게 심고 났는데 잎이 죽었다. 네. 어떡하냐. 네.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다였잖아요. 그죠? 네. 예. 그 고구마는 뿌리를 곳곳에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고구마 잎이 무성해지면 줄기가 뻗어나간 곳마다 땅에 닿는 곳에는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주 줄기를 이렇게 들춰줘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해를 해야 하는군요. 네. 예. 뿌리 내린 곳마다 고구마를 달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일항에 고구마가 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네. 애초에 심었던 일항 안에 고구마를 달리게 하려면 자주 줄기를 들춰줘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해지면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잎자루를 요리해 드셔도 됩니다. 잎과 잎자루 그리고 줄기에 영양을 많이 비축하기 때문에 고구마 밑이 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요리해 먹어야겠는데요, 이거? 네, 고구마 줄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네. 거기에다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가급적이면 뿌리 쪽으로 보내려면 줄기를 열심히 수확해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고구마에도 꽃이 핀다고요, 또. 네, 8월이나 9월이 되면 더워지면서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하는데요. 또 요즘은 이제 꽃을 보기 위한 또 고구마 품종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팔꽃이나 맥꽃과 비슷한 꽃이 피는데 고구마가 맥꽃과에 속하는 종이라서 이런 꽃이 핍니다. 그 꽃을 이제 우리 모닝글로리라고 부르죠. 예. 꽃은 씨앗을 맺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주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초에 고구마 잎에 검정색 점들이 박히기 시작하면 수확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수확을 시작하면 됩니다. 되게 편한데요? 네. 꽃을 보고. 네, 감자도 그렇지만 고구마와 같은 땅 속에서 수확한 작물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려야 맛이 좋아집니다. 곧 있으면 이제 마늘하고 양파 수확철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려야 맛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꼭 말려야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분이 땅 속에 있었던 줄기라서 수분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냥 보관하게 되면 이제 곰팡이라든지 또 이렇게 병이 오고요. 또 캐는 과정에서 상처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것을 치유한다고 해서 큐어링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큐어링 처리를 해주면 맛도 좋아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맛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 큐어링이 그냥 단지 그늘에 2주 동안 놔두는 걸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자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잘 자라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마늘, 양파 그리고 감자가 지금 땅속에서 굵어질 때입니다. 이때는 날씨를 잘 살펴서 너무 가물게 되면 별도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땅 위에 올라온 줄기들이 마르면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쪽파는 이미 말라서 잎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캐서 양파자루에 담아서 말려야 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예. 말렸다가 7월 되어 장마가 그치면 또 이제 다시 심기 시작합니다. 네. 그 관장님 요즘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은 방송을 끝나고 여의도에서 오래 보낼 것 같은데요. 설마 어디로 가십니까? 예, 국회 방문해서 토종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분들하고 나눌 생각입니다. 네네. 애쓰고 고생한다는 말은 많이 듣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쩐지 오늘 의상이 네. 거의 이건 턱시도 수준이에요. 지금 모자도 설마요. 모자도 항상 까만색을 쓰셨는데 오늘 밝은 색으로 쓰시고 지금 등산복도 좀 밝아지신 것 같고 오늘 신경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윤미숙님인데요. 감자는
제주도 토양에서 키우기가 힘들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감자는 제주도에서 겨울철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잘 재배하는데요. 아마 이제 감자가 이렇게 자라기 좋은 환경이 약간 서늘한 환경인데 너무 고온 환경이 많이 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감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을 재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양 자체가 약간 그 현무암 토양이라서 네, 좀 까맣잖아요. 예. 그래서 감자는 보통 약산성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알칼리성 토양이 많아서 그런 부분만 좀 개선하면 제주도에서도 감자 많이 재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미숙님도 많이 못 보셔서 좀 그런 주변에서 많이 못 보셨겠죠? 아마도. 네.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가을이나 겨울 재배 괜찮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5445님이 감자도 줄기를 솎아주나요? 너무 줄기가 많아서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줄기를 솎아줘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감자를 절단해서 이렇게 심을 때 감자 눈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심게 되는데 감자 눈을 너무 많이 확보하면 눈마다 다 줄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솎아줘야 되는데요. 근데 솎으려고 이렇게 줄기를 뽑으면 감자까지 따라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하려면 땅에 손을 감자가 박혔을 만한 곳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왼손으로 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방식으로 감자가 따라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줄기를 솎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이거 약간 기술이네요, 그죠? 네. 예. 6146님. 마늘밭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 수확하는 마늘에 제초제인 농약 성분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곧 마늘 수확철인데 제초제를 뿌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늦은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확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제초제 성분이 마늘에 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시고요. 곧 캐니까 조금만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타깝지만 좀 더 이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예. 5792님, 얼갈이 배추를 심었더니 벌레가 모두 갉아먹었네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한 고랑을 갈아 엎었는데 이제 뭘 심어야 하죠? 여기는 창원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러면. 창원시면 따뜻한 지역이니까. 얼갈이 다시 파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근데 이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금 벌레가 모두 갉아먹었으니까 그 자리에는 다시 얼갈이 배추를 심으면 안 되고요. 그 벌레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고구마라든지 방송한 고구마라든지 이런 다른 작물로 심어서 이렇게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작물을 심는 걸 추천을 하시고. 지금 뭐 또 어떤 작물도 지금 다시 심어도 되니까. 시기적으로요. 예. 근데 이 벌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예. 친환경이 되게 이제 그렇게 기피제 형태로 기능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좌절하지 마시고 네, 새로운 작물로 또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765님, 화분에 심어진 감나무에 꽃이 피고요. 열매가 콩알만하게 맺혀 있다가 저절로 떨어지는데 원인이 뭘까요? 그 4년 전에 감을 먹고 씨를 심어서 자라는 거래요. 작년에는 1개 맺혔다 떨어지고 금년에는 6개 맺혔다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화원에서 파는 거름도 조금 주고요. 영양제도 좋습니다. 아파트인데 해가 오전에만 듭니다 하고 환경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잘 보내주셨네요. 예. 감나무에 이제 꽃이 피게 되면 수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수분을 하는데 스스로요? 네. 자가 수분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붓이 있잖아요. 붓? 네. 붓으로 꽃 안에 있는 꽃술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주는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토마토를 기르시는 분들도 꽃은 피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수분을 인공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그 노력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예.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분이니까 지금철에는 또 햇빛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햇빛이 잘 들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좀 이동을 시킬까요? 예, 이동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9672님이 식사 준비하면서 듣다가 관장님 의상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 켰다고 화사하시다고. 아, 이렇게 신나하십니다. 네네네. 아이고.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여러분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 있으시면요, 샵 97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거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직접 전화 연결해서요, 궁금한 질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주셔서.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놓치면은 유튜브에 가서 제가 듣고 싶은데 없어서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튜브요? 유튜브 있는데? 근데 이제 날짜를 치셔야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예, 오늘 이 방송 듣고 네. 제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요? 우리 다른 코너 또 애청자들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네네네. 어디 계신 누구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지역에 사시는 누구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수원에 있는 이미경이에요. 수원에 있는 이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편하게 질문하시죠. 네. 약혼을 몇 년 전부터 키우고 싶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약혼을 밭에다 한 20개 정도 심었어요. 네. 심었는데 제가 심고 나서 옆에 그러니까 주위 누가 이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약혼을 너무 이렇게 간격이 좁으면 그냥 잎만 무성하고 안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몇 개를 이렇게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옮겨서 심었는데 옮긴 게 똑같이 심은 그러니까 다른 날 이제 똑같이 더 갖다 심었는데 안 옮긴 거는 잘 크고 있는데 옮긴 거는 막 잎이 밑에서 막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이미경 씨 맞죠? 네. 아는 분이에요? 네. 수원 분이십니다. 옮겨 심을 때 좀 옮겨 심는 과정에서 좀 몸살을 많이 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넓게 푹 떠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뽑듯이 이렇게 옮겨 심으면 아무래도 잔뿌리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살을 앓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시들어 있어도 시든 이파리만 좀 따주고 좀 물 좀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면 또 살아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혼은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심어놓고 뭐 막대기로 꼽아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심어놓고 그냥 고구마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네, 심어놓고요. 시든 잎들이 있으면 이렇게 따주세요. 네. 그래서 잔뿌리가 빨리 발달하게 하려면 이렇게 시든 잎들은 따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걔는 고구마처럼 거름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중간에 거름도 조금 중간중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칼륨을 또 줘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예, 뿌리 작물이니까 당연히 칼륨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을까지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수확철까지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이라서 중간중간 웃거름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도 똑같이 칼륨도 줘야 되고 뿌리 작물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칼륨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름은 뭐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고구마도 똑같이? 고구마는 그 웃거름이 따로 없고요. 네. 약혼의 경우, 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고 감사해요. 네, 아유 수원의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마무리해서 또 아는 분이었다니까 또 신기하네요. 네, 네, 더 질문 있으면 그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답변해 드리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8870님이요. 밤 전복묘 2주 정식했는데 일주는 새순이 잘하지 못하고 오그라들어요. 대책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통 그 이렇게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은 한 3가지 정도로 정확하게는 한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물 부족이나 아니면 물 과잉. 극단적인데요. 네. 다 물과 관련됐나요? 네. 예. 그래서 물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주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제 잔뿌리들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잎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물이 또 부족해도 당연히 또 오그라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해충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서 이렇게 잎을 오그라들게 하거나 기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하면서 내가 물 관리를 잘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병해충들이 있는지 잎사귀 뒷면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하셔야 합니다. 7549님, 기름 짜고 난 들깨묵은 언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깻묵을 이제 거름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깻묵이 이제 거름 성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들깨묵을 곱게 깨요. 이게 맷돌처럼 나오거든요. 네. 물론 요즘 이제 가루처럼 나오는 들깨묵도 있지만 이게 곱게 깨서 거기에다 이제 물을 뿌려주고 물을 뿌려요. 네. 그리고 흙을 밭에서 나온 흙을 좀 약간 한 줌 정도 뿌려서 물을 주고 이렇게 좀 덮어 놓습니다. 빛을 가려주면 곰팡이가 이렇게 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부숙이 된 거니까 네. 그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좀 기다려야 돼요? 한 3주 정도? 3주 정도. 네,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것을 물에다 넣어서 깬 다음에 물에다 넣어서 액비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액비로? 예. 그건 좀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3주보다는. 네. 그것도 이제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예. 예. 갈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우러나면 그때 이제 그리고 약간 좀 쾌쾌한 냄새 나면 그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상태에 따라 이제 액비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냥 비료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기간은 똑같이 3주가 걸린답니다. 8937님. 지금 텃밭에 와서 양파를 뽑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이 뿌리 옆에 하얀 솜처럼 곰팡이가 생겨 있습니다. 이거 전부 뽑아서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이렇게 병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곰팡이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좀 뽑아서요 멀리 버려야 됩니다. 멀리 버려요? 이거예요? 네, 예. 옆으로 바로 옮겨가거든요. 이게 이제 백색 곰팡이병이라 그래서 이게 다습한 환경에서 통풍이 잘 안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빼곡하게 심지 않았는지 좀 보시고요. 좀 빨리 이렇게 병이 나타난 양파들은 뽑아서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좀 해줘야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미 이제 병이 온 곳은 치료 방법이 없고요. 네. 혹시 또 옆으로 이제 정상적인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목초액에다가 칼슘 녹인 칼슘 영양제 이런 것을 좀 뿌려줘서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일교차 이렇게 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